네, 10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빵입니다. 3대 0. 지금까지의 리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약식재판 판결도 뭐 절반의 소송 승소와 절반의 패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리플의 승리 포션이 좀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리플의 승리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고, 중간 항소를 하겠다라고 SEC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는데 보기 좋게 기각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SEC가 알아서 지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개인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소송은 리플랩스 기관에 대한 소송과 이 개인에 대한 소송,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본질만 남은 거죠. 사실 가지치기를 하고 이 소송의 본질에 집중을 하겠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것인가? 물론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앞선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뭔가 지금 합의에 대한 부분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번 SEC의 리플랩스 개인 소송에 대한 취하, 그리고 그 의미,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XRP 시세, 뭐 이런 것들까지 한 번씩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전 아침에 정말 눈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SEC가 이렇게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상했던 범주에는 없었던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리플랩스는 아주 그냥 통쾌하겠죠. 그래서 이건 합의가 아닌 항복이다.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의 법률 책임자, 이 CLO의 멘트입니다. SEC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XRP에 대한 기관 판매와 관련해서 리플랩스와 구제책을 논의하겠다. 말 같지도 않은 표현이죠. 무슨 구제책이야. 그러니까 기관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1차 시장 판매 물량, 초기 기관들에게 판매한, 법원에서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매한 7억 달러 규모의 XRP에 대해서 구제책을 논의하겠다라는 거는 벌금 때려서 합의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 법원을 통해서 브리핑 일정을 제안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 전후로 어떤 의미 있는 액션 포인트가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본인이 3대 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SEC의 이 표적 소송을 통해서 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가 된 건가. 그렇죠. 리플랩스도 너무 많은 돈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을 했고, 정말 이 리플랩스 정도 되니까 이 소송 감당이 되는 거죠. 이 메이저 프로젝트로서 블록체인 기업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디파이, 이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상징성과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지금 버티는 거지. 또 SEC 입장에서 그게 다 세금인데 이 새끼들 그냥 막 돈 막 쓴 거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 같은 경우에는 SEC가 애당초 리플 임원진을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 이번 SEC의 결정은 합의가 아니라 항복이다. 그쵸? 서렌더. 아무튼 이 사람 말을 참 구수하게 잘해요. 이 위트 있게. 이거는 세르먼트가 아니고 서렌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닌 항복이야. 얼마나 이게 이 상황을 지금 우스꽝스럽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스튜어트 알데로티 이 사이다 발언의 대가라고 제가 가끔씩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위트 있는 멘트를 날려주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사실 지금 리플 소송은 핵심에 조금 더, 이제 리플 SH 소송은 핵심에 조금 더 근접하게 됐다라고 바라보면 맞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개인의 어떤 임원진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조지려고 했던 거는 이제 집어치우고, 왜냐하면은 SH 입장에서도 그것까지 입증을 하려면 지금 소송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오히려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해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H 입장에서도 조금 소송 자체를 심플하게 만든 거고, 본질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본질은 뭐냐?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된 XRP의 투자 기약 여부를 법원에서 판명하는데 집중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물량,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서 판매된 물량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지라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인 거잖아요. 판결인 거고. 그래서 사실상 리플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와준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사로도 사실 해석은 가능하겠죠. 해석은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식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점 포인트를 놓쳤고 중간 항소를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다소 이례적인 액션을 취했다가 보기 좋게 기각이 되면서 완전 개망신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SEC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이거 발을 빼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도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SEC가 더 신속하게 항소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사건이 법인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나오는 전망들이 뭐냐면, 항소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 그런데 사실 항소 시점이라는 게 1심 판결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인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 항소를 진행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미 지금 내년 2분기로 배심원 판결 일정을 명령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물론 이제 법원에서 뭐 배심원 판결 일정을 내년 2분기가 아니라 뭐 내년 1분기, 올해 4분기 뭐 이렇게 앞당길 수는 있겠죠.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막연한 변수,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법원에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막연한 가능성을 놓고 지금 뭔가 상황을 해석하는 거는 적확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SEC 어떤 신속한 항소 계획을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뭔가 SEC를 좀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지금 법원에서 트렌드적으로 바라봤을 때 SEC의 규제 방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기소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조지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겁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벌금을 거액으로 물려서 벌금 집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관들을 다스려 왔다라는 거죠. 길들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 소송을 통한 규제라는 거는 지금 뭐 한 50년도 더 된 SEC의 굉장히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어떤 규제 집행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굉장히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당장 리플 소송만 하더라도 이게 하위 테스트 적용하기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도 1차 시장, 그러니까 초기 판매 물량 기관들 대상으로 한 건 투자 계약이 맞아. 그런데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지. 하위 테스트 적용이 일괄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위 테스트는 100년 전의 기준인 건데 이거를 지금 시대에 맞춰서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소송과 관련해서 SEC가 줄창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뭐 당장 지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SEC가 패소를 하면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라고 지금 법원이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트코인 가격 반등, 시장의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완전 웃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게리 겐슬러는 엑스맨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결과적으로는 리플 시세를 끌어올리게 만들고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데 있어서 SEC가 아주 그냥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격적인 합의죠. 지금 초기 기관 대상으로 판매한 XRP 물량이 7억 달러 규모인데, 이거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려는 의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11월 9일까지 구제책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벌금 때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벌금 합의 종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SEC가 처음으로 어떤 뉘앙스를 공개적으로 풍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만약에 1심 재판, 정식 재판, 배심원 판결까지 갔을 때 약식 재판 수준으로 나와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진짜 리플 측에 더 우세하게 나와버리면 이건 완전 개망신인 겁니다. 그러면 SEC 입장에서는 이걸 항소를 진행하려고 할 텐데, 항소를 진행했을 때 실익을 또 따져보면 이게 또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도의 케이스를 가지고 어쨌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문을 좀 열어줬잖아요. 숨통을. 그게 뭐냐면 리플 사건 이 케이스 판결을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를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지, 이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리플 소송은 리플 소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를 조지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지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의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조금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리플 입장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SEC가 인정을 하면은 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이제 취하가 되는 거겠죠. 양측 합의를 통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SEC가 원하는 거는 1차 판매 물량, 기업들 대상, 기관들 대상 판매 물량에 놓고 요거를 벌금으로 때릴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내비친 거니까, 리플 입장에서는 요 정도 가지고 정리를 해도 손해볼 건 없죠. 그냥 7억 달러 요거 별거 아니니까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요거 정도에 대해서 벌금 좀 많이 좀 때리고 그거 그냥 수용하고, 그러고 나서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그러면 비증권이다라는 것만 확답을 받고 정리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손익계산서는 리플이 더 훨씬 더 이익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SEC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고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한 거는, 이건 사실상 합의 의도, 벌금형 합의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이런 분석은 사실 일단 너무 멀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조직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SEC의 행태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약간 이런 바이어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SEC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가는 건데, 정식 재판 가서 배심원 판결 받는 건데, 이건 일단 내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은 2분기 내지는 3분기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니까 내년 최소 SAC가 항소를 정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내년 중반 아니면 하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가려고 할까?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도 지금 SEC가 수세인데 이걸 끌고 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갑자기 양측 합의, 벌금형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약간 이거는 추론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느껴진다, 저는 그런 뉘앙스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플 입장에서도 그냥 벌금형으로 그냥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약식 재판 판결 수준으로 1심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판매 물량은 투자계약, 증권이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고, 이렇게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수가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리플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면, 카드 가운데 하나라고 염두를 해둔다라면.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약식 재판 판결 요 자체만 놓고 요걸 가지고 그냥 벌금형으로 합의 종결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세가 조금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그건 단기적으로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먼슬리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지금 삼각 패턴이 잘 형성돼 있고,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삼각 패턴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세 멀었다,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그래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이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어질 거고, 이 돌파 시점은 아마 내년 중반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돌파하고
조정받다가 나아간다. 어디까지? 10달러. 야, 좋다. 좋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채널의 어떤 목표 타겟이 지금 10달러고 10달러 나오면 이제 내년에 10달러 찍히면 우리 내년 겨울에 삿포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캡틴 파이빅이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3만 달러 돌파하고 거기서 저항 맞고 지금 2만 9천 달러 중반에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테마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데 일단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까지 ETF 수정안을 잇따라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 다시 말해서 블랙록과 뭐 피델리티 같은 이런 거물급들도 적극적으로 SEC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SEC가 원하는 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걸 승인받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SEC가 요구하는 걸 다 지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불허가 되면 이건 바로 소송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땐 또 한 번 그레이스케일 사건의 시즌2가 되겠죠. 다시 심사해라. 그럼 SEC도 개망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어떤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계산을 한 거죠. 이 기관들은. 그래서 지금 SEC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S1 수정안을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CLO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이번에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한다. 이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한 것은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심사해라 라는 의미가 요거 문제 없으면 승인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법원이 줬다라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JP모건까지도 이제 올라탔어요. 이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몇 달 안에 승인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히 아크인베스트의 경우에 내년 1월 10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 요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한 게 아크의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우리는 90%로 본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의 전망이잖아요.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 얼마까지 갈까?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42,000달러에서 56,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USDT가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유입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이어질 거야.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42,000에서 5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단순 추측이 아닌 역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도 ETF의 승인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이어졌고 이때 딱 자선 가격까지 상승하는 그게 일치하는 상황들이 포착이 됐었다. 이거 역사적인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금 ETF 처음 출시될 때 상황만 놓고 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자체만으로 만약에 뭐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예상보다 얼마 어떤 임팩트가 약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패턴을 근거로 보자라면 반감기 랠리는 늘 있었고 여기에다가 반감기 플러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건 정말 비트코인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환기적인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릴 경우에는 그 시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가들도 물론 전망은 엇갈립니다. 이제 반등세 타기 시작했다. 당장 오늘 JP모건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봄으로 들어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뭐 2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까지 큰 폭의 조정 한번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